안녕하세요. 저는 도덕심이라고 눈꼽만큼도 없는 인간을 매몰차게 내쳐버린 40대 여자입니다.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도덕성은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더 도덕성이 중요한 직업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직업을 가지고도 쓰레기 같은 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인간과 이혼하게 된 과정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직업은 중학교 교사입니다. 제가 교사가 된 이유는 바로 저희 아빠 때문이었어요. 저희 아빠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늘 아빠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희 아빠는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어떻게 하면 애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문제 있는 학생을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시던 분이었어요. 저는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교사의 꿈을 꾸게 되었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중학교 교사가 될 수 있었답니다. 제가 처음 교사로 임용이 되었을 때 저희 아빠가 저한테 좋은 만년필을 하나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원아, 앞으로 교사 생활하다 보면 힘든 일도 꽤 많을 거야. 학생들이 생각보다 잘 따라주지 않거나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마음먹은 것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거란다. 그럴 때마다 네가 왜 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는지 한 번씩 되뇌이면서 초심을 찾았으면 좋겠구나. 난 지원이 네가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는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후 교사 생활을 시작한 저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아빠가 주신 만년필을 보면서 아빠의 말씀을 되새겼어요. 가끔씩 말을 안 듣는 애들도 있고 속상할 때도 많았지만 우리 아빠처럼 이 애들을 열심히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에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사 생활하다 보니 어느덧 제 나이가 30대 중반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 교장 선생님까지 역임하시곤 정년퇴직을 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일산 쪽에 전원주택을 지어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쯤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은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정말 다정하고 듬직하더군요. 남편과 결혼을 약속한 후 저희 집에 데리고 갔는데 저희 아빠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자네 직업이 초등학교 교사라고? 아이고, 우리 집안이 이제 교육자 집안이 다 됐네. 우리 지원이가 교사가 된다고 했을 때도 정말 기특했는데 이젠 사위까지 교사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나. 아버님, 저도 아버님께서 교직 생활하시다가 정년퇴임하셨다는 얘기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지원이가 아버님을 정말 존경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버님처럼 정년퇴직할 때까지 이 한 몸 불살라서 열심히 애들을 가르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항상 뭐든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게지. 자고로 교사라는 직업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거만해지기가 쉬워. 항상 그런 걸 조심하고 겸손하게 살 줄 알아야 돼. 가정에서도 늘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마음을 가져야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거야. 내 자네를 딱 보니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네. 앞으로 우리 지원이 잘 부탁하네. 저희 아빤 남편의 직업이 초등학교 교사라서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말이 더 잘 통하고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해서 그러신 거였겠죠. 얼마 후 예비 시댁에도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돼지갈비집을 크게 운영하고 계셨어요. 가봤는데 손님도 진짜 많고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께선 한 상을 가득 차려주시더니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더 좋은 데서 대접해야 되는데 우리 집 갈비를 줘서 미안해요. 우리가 장사하느라 자리를 쉽게 비울 수가 없거든요. 아니에요. 전 다른 데서 먹는 것보다 어머님 식당에서 먹는 이 음식들이 최고로 좋은데요. 여기가 이 동네에서 진짜 유명한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야말로 이렇게 정성스러운 밥상 먹어볼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예비 시누이가 이러더군요. 새언니, 저 새언니가 생겨서 너무 좋아요. 그동안 오빠들밖에 없어서 되게 심심했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는 바쁘니까 나중에 저랑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제가 한턱 쏠게요. 그러자 맞은편에 있던 시동생도 한마디 하더군요. 야, 치사하게 형이랑 형수님한테만 쏘는 거냐? 아, 나도 낄래. 나도 데려가라고. 참나. 아, 오빤 빌붙지 말고 알아서 돈 벌어서 사 먹어. 나 오빠한테 밥 사주고 싶은 생각 없거든? 그러자 시동생은 잔뜩 인상을 구기며 툴툴거리더군요. 그러더니 시동생이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그나저나 우리 예비 형수님 나이가 38이라고요? 아, 그럼 저랑 동갑이네요. 야, 친구네 친구. 우리 친구끼리 악수나 한번 합시다. 그런데 그때 저희 남편이 버럭 화를 내더군요. 야, 친구는 무슨 친구야? 형 와이프면 형수님이라고 불러야지. 이게 진짜 나이만 똑같으면 맘먹어도 되는 줄 알아? 아, 진짜 빡빡하게 왜 이래.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따지는 거야. 어차피 가족 될 건데 편하게 지내면 좋잖아. 아무래도 예비 시동생이 좀 버릇이 없는 스타일인 것 같더군요. 이혼을 2번이나 했다더니 왜 그런지 알 것도 같았어요. 그런데 예비 시동생이 자꾸 버릇 없게 구니까 예비 시아버지가 한마디 하시더군요. 진호 너 예비 형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꼭 무식한 걸 티내야겠니? 너 앞으로 한 번만 더 말 함부로 했다간 내가 아주 가만 안 둘 거야. 알겠어? 예비 시아버지가 무섭게 호통을 치시자 예비 시동생이 순식간에 조용해지더군요. 비록 예비 시동생이 좀 개념 없는 스타일인 것 같긴 했지만 그래도 나머지 예비 시댁 식구들이 다 좋은 분들인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38살이란 나이에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댁 식구들은 다 좋은 분들이었어요. 결혼하고 신혼집 집들이에 시댁 식구를 초대했는데 다들 집들이 선물을 하나씩 사오셨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커다란 액자 하나를 저한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아가 이거 해바라기 액자인데 너희 집 인테리어에 잘 어울릴지 모르겠구나. 원래 집안에 해바라기 그림을 걸어놓으면 재물과 복이 따라 들어온다고 하거든. 어머, 액자가 너무 화사하고 예뻐요, 어머님. 안 그래도 벽이 조금 허전했는데 이 해바라기 액자를 걸어놓으면 완전 딱이겠어요. 어머님 센스가 장난 아니신데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시누이도 바리바리 싸들고 온 선물을 저한테 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새언니, 저는 두루마리 휴지랑 세제 좀 사왔어요. 원래 집들이 선물론 이런 실용적인 게 최고잖아요. 아, 혹시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나중에 택배로라도 보내드릴게요. 굳이 선물 같은 거 안 사와도 되는데 챙겨주시는 시댁 식구들을 보고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시동생은 빈손으로 와서는 인사도 대충 하고 방을 막 구경하는 거예요. 보통 집들이를 가면 안방은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데 시동생은 저희 안방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는 걸로도 모자라 저희 침대에 아예 벌러덩 드러눕더라고요. 그걸 보고 시누이가 한마디 했습니다. 오빠, 신혼집 침대에 그렇게 함부로 눕는 거 아니야. 오빤 그런 기본적인 예의도 몰라? 아, 진짜 내가 창피해 죽겠어. 아, 얼른 나와, 얼른. 그런데 시동생의 만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으로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시동생이 대뜸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형수, 나 목마른데 음료수가 오렌지 주스밖에 없어? 에이, 난 콜라가 좋은데. 집들이 할 거면 콜라는 기본적으로 갖춰놨어야지. 아, 그리고 이 제육볶음 진짜 맛있네. 나 한 접시만 더 갖다 줘. 오자마자 버릇없는 행동을 하는 걸로도 모자라 저한테 반말까지 하더군요. 저는 집들이 날이라 웬만하면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시동생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서방님, 아무리 가족이라도 기본적인 예의는 좀 지켜주실래요? 저랑 뭐 얼마나 봤다고 반말을 하고 그러세요? 왜요? 뭐 어차피 나이도 똑같잖아요. 밖에서 만났으면 친구 먹고 말랐을 텐데 왜 불편하게 존댓말을 해야 돼요? 그러자 저희 남편이 시동생에게 버럭 화를 내더군요. 야, 너 내가 말버릇 조심하라고 했지? 넌 네 형수가 그렇게 만만해? 나인 같아도 너보다 윗사람이야. 네가 그런 식으로 생각 없이 행동하니까 이혼을 2번이나 당하지. 에이, 아이 갑자기 이혼 얘긴 왜 꺼내는데? 기분 나쁘게 진짜.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도 혀를 끌끌 차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휴, 내가 진짜 진호 쟤만 보면 답답해 죽겠다. 한 번은 음주운전해서 이혼당해. 또 한 번은 바람 피워서 이혼당해. 이혼을 2번이나 당했으면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 것이지. 어디 형수님한테 버릇없이 굴고 있어? 예, 세아가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저리 망나니가 된 것이니 내가 대신 사과하마. 저런 놈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우리끼리 맛있게 먹고 재밌게 놀자꾸나. 저는 시어머니 말대로 2번이나 이혼을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린 시동생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날 시댁 식구들이 돌아간 이후에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서방님은 나랑 동갑인데 너무 철이 없는 거 아니야? 그나저나 음주운전에 바람까지 진짜 대단하네. 그러고 보니 당신도 술 좋아하잖아. 설마 당신도 서방님처럼 음주운전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절대 음주운전 안 하지. 난 술 마시면 무조건 대리 부르는 사람이야. 당신도 몇 번 봐서 알잖아. 저는 남편이 시동생이랑 달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혼 초부터 싸우지도 않고 정말 잘 지낼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죠. 저희 시부모님께선 임산부한테 좋다는 음식이며 영양제며 바리바리 싸서 보내주시고 항상 더 필요한 건 없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아들을 출산했을 땐 시아버지가 저한테 용돈으로 100만 원까지 주셨습니다. 그 봉투를 열어보니 시아버지가 꼭꼭 눌러 쓴 작은 카드가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며느라, 우리 집에 시집 와줘서 정말 고맙다. 우리가 너한테 정말 잘해주고 싶은데 항상 부족한 것 같아서 마음이 쓰이는구나. 앞으로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네가 우리한테 편하게 기댔으면 좋겠구나. 물론 그러려면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겠지. 아무튼 출산하느라 고생 정말 많았고 이 돈으론 너 갖고 싶은 거 사서 쓰려무나. 우린 항상 네 편이라는 거 잊지 말고. 저는 그 카드를 읽고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습니다. 남들은 결혼하고 나서 시댁과 갈등 있는 사람도 많다던데 저는 시부모님이 너무 좋은 분들이라 갈등은커녕 오히려 감사하기만 했거든요. 게다가 남편도 저희 친정 식구들이랑 사이가 좋아서 가끔씩 남편이랑 저희 아빠랑 술도 한 잔씩 하고 가깝게 지냈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저희 아들을 정말 예뻐하셨어요. 제가 아들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항상 메신저에 프로필 사진으로 걸어두시고 시댁에 가보면 저희 아들 사진을 인쇄해서 액자로 다 장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둘째 딸을 낳았을 땐 시어머니가 직접 손바느질까지 해서 아기 베네 저고리도 만들어주셨어요. 저는 그 정성과 솜씨에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머, 이거 정말 어머니께서 만드신 거예요? 어쩜 이렇게 솜씨가 좋으세요? 백화점에서 산 베네 저고리보다 더 정갈하고 예뻐서 마음에 쏙 들어요. 내가 그래도 소시적에 바느질 좀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큰손주 땐 베네 저고리 만들어줄 생각을 못했더라고. 그래서 우리 손녀딸한텐 꼭 만들어주고 싶어서 열심히 바느질 좀 해봤지. 우리 예쁜 손녀딸이 입는 건데 내가 이 정도 정성도 못 쏟겠니? 저는 항상 저와 애들에게 잘해주시는 시부모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이 결혼 생활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4년쯤 됐을 때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둘째 딸을 낳은 이후부터 남편이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자꾸 회식이 있다면서 늦게 들어오고 장례식장을 간다며 밤늦게 집 밖으로 나갈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매번 저한테 영상통화로 확인을 시켜줬기 때문에 특별히 의심을 하진 않았어요. 게다가 저도 육아휴직을 하고 애를 둘이나 키우다 보니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런 사소한 것까지 다 신경을 쓸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둘째 딸이 돌도 채 안 됐을 때였어요. 남편은 약속이 있다고 나가고 저는 혼자 애들을 데리고 친정에 가 있었는데 남편이 밤늦게까지 연락이 없는 겁니다. 남편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받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웬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저기요, 주병호 씨 와이프 맞으시죠? 아, 네, 맞는데요. 어디신데요? 여기 선술집인데 그쪽 남편분 좀 데려가실래요? 지금 술이 만취가 돼서 뻗어 있는데 아주 골치 아파 죽겠어요. 그리고 이왕 통화된 김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쪽 남편 관리 좀 잘하세요. 맨날 저 꼬시려고 난리를 치는데 진짜 귀찮아 죽겠다고요. 저는 그 여자의 말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친구랑 약속 있다고 해놓고선 선술집에서 혼자 만취 상태로 뻗어 있다는 것도 너무 황당했고 선술집 여사장을 꼬시려고 했다는 것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여자 말이 제가 아까 남편한테 전화했을 때 남편 휴대폰에 떠 있는 제 번호를 보고 전화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에 친정 부모님께 애들을 맡기고 바로 그 술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술집에 도착해보니 정말로 저희 남편이 술이 아주 떡이 되어가지고 엎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억지로 남편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 선술집 사장이 저한테 와서 이러더군요. 저기요, 남편분 제발 다시 오지 말라고 하세요. 와서 술 팔아주고 매상 올려주는 건 좋은데 저도 더 이상은 상대하기 힘들다고요. 맨날 찾아와서 꽃다발 주고 데이트해달라고 조르는 바람에 제가 얼마나 난처한 줄 아세요? 저도 가정 있는 여자예요. 그쪽 남편분 때문에 저희 남편이 오해까지 해서 혼난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정말로 저희 남편이 그쪽한테 그렇게 찝쩍거렸다고요? 그렇다니까요. 제가 웬만하면 남의 가정에 분란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이런 얘기 안 할 텐데 도저히 못 참겠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오바이트 한 것 좀 보세요. 맨날 저러고 가니까 치우는 것도 진짜 골치 아프다고요. 그쪽 남편 때문에 아주 미쳐버리겠어요, 정말.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다음부턴 절대 못 오게 하세요. 아시겠죠? 그 여자의 말에 옆쪽을 쳐다보니 남편이 오바이트를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아주 바닥에 피자 한 판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는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남편을 집에 끌고 가서 눕혔습니다. 오늘 들은 얘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따지고 싶었지만 술에 쩔어서 추궁할 상황도 아니었어요. 저는 남편이 골아떨어진 사이에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지 못했던 남편의 충격적인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세상에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 사람이 무슨 재혼 채팅방에 중매 채팅방 같은 데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남편은 거짓말까지 하면서 여자들을 꼬시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그쪽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완전히 제 스타일이신 것 같아서요. 어머, 대기업 연구원이요? 그러면 연봉도 높으시겠네요. 그런데 설마 유부남은 아니시죠? 제가 이런 데서 채팅해보니까 유부남인데 아닌 척 속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5년 전에 아내랑 사별해서 혼자 살고 있고요. 전처와의 사이에 아이도 없습니다. 혼자 지낸 지 오래되다 보니까 쓸쓸하기도 하고 아직 나이가 40대라 속에는 피 끓는 청춘이 들어있거든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한번 만나실래요? 그리고 이 차는 아시죠? 오늘 한번 피 끓는 청춘끼리 진하게 놀아보자고요. 네? 진하게요?
진하게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에이, 재훈 채팅방이면 한번 갔다 오신 분일 텐데 알 거 다 아시는 분이 왜 이러세요? 저 내숭 떠는 여자 안 좋아하니까 솔직하게 하셔도 됩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한턱 제대로 쏘겠습니다. 남편이 채팅방에서 대화한 여자만 해도 아주 수두룩하더군요. 하나씩 읽어보니 여자들을 만나기 위해 직업도 속이고 저를 아예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의 문자 메시지도 확인해보니 주기적으로 만나는 여자도 한 명 있더라고요. 그 둘의 대화도 아주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오빠, 오늘도 장례식장 간다고 하고 나 만나러 오는 거야? 아휴, 매번 핑계 대느라 진짜 귀찮겠네. 그래도 우리 남편이 출장을 자주 가니까 오빠랑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오빠, 우리 다음번엔 아예 2박 3일로 여행이나 한번 갈까? 내 남편 해외 출장 갈 때 맞춰서 가면 되잖아. 2박 3일 여행? 아이, 그럼 나야 좋지. 근데 그땐 또 무슨 핑계를 대야 되나? 매번 핑계 생각해야 되는 것도 아주 머리 아파 죽겠어. 게다가 알리바이 만드느라 일부러 친구들 만나서 영상통화까지 하느라고 아주 고생이 말이 아니야. 그래도 내가 너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고생하는 거 알지? 그만큼 내가 널 사랑하니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야. 아, 진작에 우리 와이프 말고 널 만났어야 됐는데 왜 이렇게 사람 인연이 꼬였나 몰라. 그러니까 얼른 와이프랑 이혼해. 나도 요즘에 남편이랑 이혼하고 싶어서 핑계거리 찾고 있단 말이야. 대신 나 오빠네 애들은 못 키워준다. 난 우리 둘이 신혼처럼 달달하게 지내고 싶은 거지. 내가 낳지도 않은 애들 키우고 싶은 건 아니거든. 아무튼 오빠, 나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얼른 와. 알았지?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세상에 저희 남편은 바람 같은 건 안 필 줄 알았는데 주기적으로 바람 피우는 여자가 있는 걸로도 모자라 이 여자 저 여자한테 다 찝쩍거리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이 가면이었다는 걸 알게 되자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저한테 이러더군요. 여보, 나 집에 대체 어떻게 온 거야? 아, 어제 친구들이랑 술 마시다가 필름이 끊겼나 봐. 아우, 숙취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네. 여보, 어제 보니까 냉장고에 콩나물 있던데 나 해장 좀 하게 콩나물국 좀 끓여주라.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냉장고에 있던 콩나물을 꺼내와 남편의 얼굴에 확 던져버렸어요. 아, 여보, 갑자기 왜 이래? 나한테 뭐 화난 거 있어? 화난 거 있냐고? 넌 그걸 몰라서 물어? 너 진짜 얼굴에 철판을 두껍게 깔았구나. 넌 지금 이 콩나물이 목구멍에 들어가냐?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는지 진짜 몰라? 너 어제 어디 있었어?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해놓고선 여자 꼬시러 선술집이나 갔잖아. 거기 여사장이 네가 하도 찝쩍거려서 아주 미쳐버리겠다고 하더라. 왜?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고 싶냐? 그런데 이제 우겨봤자 소용없어. 네가 여태까지 뒤에서 날 속이고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다 알아버렸으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남편 휴대폰에서 캡처한 채팅과 문자 내용을 전부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제 휴대폰은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는 폰이라 어제 선술집 여사장과 통화한 내용도 남편에게 틀어줬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선 말까지 더듬으면서 변명을 하더군요. 여보, 이거 다 오해야. 다 오해라고. 오해는 무슨. 이렇게 증거가 가득한데 이게 어떻게 오해야? 야, 너 아주 여자 꼬시고 싶어서 우리 애들은 없는 애들로 만들어버리고 난 죽은 사람 만들어버렸더라? 뭐? 5년 전에 사별을 했다고?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도대체 넌 누구랑 사별한 거야? 나랑 결혼한 지 4년 됐는데 5년 전에 사별했으면 나 전에 결혼한 여자가 또 있었던 거야? 그게 아니라 그건 그냥 재미로 한 채팅이었어. 원래 그런 데선 다 혼자라고 속이고 채팅하는 거야. 아, 그러셔? 그래서 네 직업도 연구원이라고 속였나 보지? 왜?
연구원이라고 하면 돈 잘 버니까 여자 꼬시기 더 쉬워서 속였냐? 그리고 너 재미로 한 채팅이라면서 주기적으로 만난 이 여자는 뭔데? 이 여자도 재미로 만난 거야? 나한테 회식이다 장례식이다 속이면서 몰래 만나고 다녔잖아. 바람 피우는 것도 부지런해야 피운다더니 너 보니까 따가야겠다. 어쩜 그렇게 친구들이랑 없는 약속까지 만들고 나한테 영상통화까지 하면서 알리바이를 만들어? 야, 그 정도 노력이면 하버드대도 들어가겠다. 이참에 아예 하버드대 불륜과 하나 만들어서 들어가지 그래. 아이, 무슨 말을 그렇게까지 하고 그래. 그래, 나 여자 만나고 다녔다. 근데 그게 뭐가 어때서? 원래 유부남 유부녀들도 다 이렇게 즐기고 사는 거야.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평생 당신만 보고 살아? 밖에선 여러 여자 만나고 다녀도 집안에서만 충실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래도 생활비도 꼬박꼬박 갖다 주고 애들 아빠 역할도 다 했잖아. 그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래?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냐? 너 이제 보니까 완전 인간 말종이었구나. 바람 피운 게 들켰으면 무릎 꿇고 싹싹 빌 생각을 해야지. 원래 그렇게 다 즐기고 사는 거라고? 야, 난 너같이 썩어 빠진 놈하고 못 사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나가서 네 마음대로 살라고. 싫어. 내가 왜 나가야 되는데? 나랑 살기 싫으면 당신이 나가. 참나. 불륜 한번 걸린 거 가지고 완전 갑질하고 있네. 뭐? 갑질? 그래, 더러워서 내가 나간다. 너 다신 내 눈앞에 뛸 생각하지 마. 알겠어? 저는 남편이 끝까지 안 나간다고 하길래 제가 그냥 짐을 싸서 애들을 데리고 나와버렸어요. 그 인간이랑 단 한순간도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밖에 나와서 남편 휴대폰에서 알아낸 상간녀 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저기요, 저 주병호 그놈 와이프거든요. 그쪽이 저희 남편이랑 만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상간녀 소송 당하고 싶지 않으면 좋은 말 할 때 나오시죠? 뭐라고요? 병호 오빠 와이프분이시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보내는 주소로 나오라고요. 나가면 정말 상간녀 소송 안 하실 거예요? 일단 얘기 들어보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당장 나와요. 저는 애들을 친정에 맡기고서 한 카페에서 상간녀를 만났습니다. 상간녀를 만나러 가면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현실인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채팅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었고 가정 있는 사람들이 채팅을 통해 이렇게 만날 줄은 더더욱 몰랐거든요. 그런데 역시 사람은 끼리끼리라고 상간녀가 저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변명만 늘어놓더군요. 저기요, 저도 억울하거든요. 전 그냥 저희 남편이 워낙에 무뚝뚝한 성격이라 외로워서 채팅을 한 거였어요. 그쪽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만난 지 5개월밖에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상간녀 소송은 제발 하지 마세요. 결혼해서 가정 있는 인간들이 외롭다고 채팅을 해서 만나? 야, 그렇게 외로우면 네 남편이나 더 챙겨. 멀쩡히 네 남편이 살아있는데 왜 남의 남편을 꼬드겨? 제가 꼬드긴 거 아니거든요. 그쪽 남편이 자꾸 저한테 만나달라고 조르는 거 어떡해요. 저도 만나기 싫었는데 자꾸 선물까지 사오면서 만나달라고 애원하고 제가 헤어지자고 해도 싫다는데 어떡하냐고요. 뭐? 만나기 싫었다고? 너희 둘이 문자로 대화한 내용 보니까 가관도 아니던데 뭘. 싫다는 사람이 왜 남편 없는 집에 얼른 오라고 꼬리를 쳐? 네가 그 인간한테 나랑 얼른 이혼하라고 종용까지 했잖아. 그래놓고 넌 싫었는데 그 인간이 꼬리 쳤으니까 넌 발 빼겠다 이거야? 아니, 이혼하라고 한 건 그쪽 남편이 그쪽이랑 살기 싫다고 하니까 그런 거죠. 맨날 저한테 자기 와이프랑 1분 1초도 같이 있기 싫다면서 욕하는데 그럼 어떡해요. 그러게 남편 간술 잘했어야지. 얼마나 못해줬으면 애가 둘이나 있는데도 저랑 만나겠냐고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그래요, 다 했어요. 솔직하게 다 말했으니까 됐죠? 제가 있는 사실 솔직하게 다 고백했으니까 상간녀 소송은 제발 하지 마세요. 저 큰일 난단 말이에요. 야, 네가 뭔데 내가 상간녀 소송을 하든 말든 명령을 해? 그건 내가 선택할 사항이야. 알아?
뭐라고요? 아깐 당장 나와서 얘기하면 소송 안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언제 안 한다고 했어? 얘기 들어보고 생각해 본다고 했지. 넌 그냥 조용히 내 처분을 기다려.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굴면 지금 당장이라도 상간녀 소송 확 걸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꺼져. 알겠어? 알았어요. 가면 되잖아요. 상간녀는 제가 상간녀 소송을 건다는 말에 벌벌 떨면서 도망가더군요. 저는 상간녀와 대화한 내용도 증거로 쓰기 위해 전부 다 녹음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상간녀 소송을 걸진 않았어요. 한 가정을 이렇게 파탄시켰으니 언제 소송에 걸릴지 모르는 그 애타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전 곧장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께 남편의 불륜 증거들과 제가 상간녀와 대화한 내용을 전부 다 들려드렸어요. 그러자 시부모님께선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시아버지는 한탄을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작은 놈도 바람 피워서 이혼당했는데 큰 놈까지 이런 짓을 할 줄이야. 며느라,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도 한참을 잘못 키웠어. 남들은 사고 한 번 안 치고 가정을 위해 헌신하며 잘만 사는데 왜 내 아들들은 둘 다 이 모양이냔 말이야. 아휴, 내가 진짜 속 터져 죽겠다. 속 터져 죽겠어.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도 눈물을 흘리며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며느라, 아휴, 내가 너무 미안해서 너한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구나. 네가 그동안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얼마나 잘했는데 예쁜 손주도 둘이나 낳아주고 알콩달콩 얼마나 잘 살았는데 그런데 병호 그놈이 이런 널 두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한단 말이니. 아무리 내 아들이라지만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구나. 어머님, 저 이런 사람이랑 도저히 못 살아요. 여태까지 저랑 살면서 보여줬던 그 모습이 다 가짜였다는 얘기잖아요. 게다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뻔뻔하게 나오는 걸 보니까 저 도저히 용서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저 그냥 그 인간이랑 이혼하려고요. 그래, 네가 그래야겠다면 네 의견을 존중하마. 우리도 그런 못난 아들을 낳은 죄인인데 어떻게 너를 붙잡을 수가 있겠니? 대신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더라도 손주들만큼은 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구나. 내가 정말 너한테 미안하다. 미안해. 저는 그렇게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친정으로 들어가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친정 식구들도 발칵 뒤집어지고 말았어요. 특히 남편을 예뻐했던 저희 아빠가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저는 뻔뻔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얼굴에 철판 깔고 얘기하던 남편이 막상 이혼하긴 싫었는지 한겨울의 날씨에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꾸 저희 친정에 찾아와 사과를 하더라고요. 무슨 조선시대 대역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사과를 하는데 정말 웃긴 건 뭔 줄 아세요? 저한테 잘못했으면서 제가 아닌 우리 부모님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한순간에 머리가 어떻게 됐었나 봐요. 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진짜 저희 와이프 사랑하고 우리 애들도 사랑합니다. 제가 워낙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라 한순간에 호기심을 못 이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저 한 번만 봐주세요. 네? 그러자 저희 아빠가 화를 참지 못하고 크게 호통을 치시더군요. 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냐? 난 네가 교육자라고 해서 정신 상태가 올바른 사람인 줄 알았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초등학교 교사란 인간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해? 너 교육자인데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뭔 줄 알아? 바로 도덕성이야, 도덕성. 그런 썩어 빠진 정신 상태로 어린애들 가르치면서 양심이 찔리지도 않디? 아버님,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원래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직업이 교사라고 해서 뭐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실수라고 생각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요. 네? 실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너보다 몇십 년을 더 살았지만 그런 실수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게다가 너 여자 문제가 지금 한둘이 아니잖아. 5개월 만난 상간녀도 있고 네가 찝쩍거리던 여자들도 수두룩하고 그래놓고 뻔뻔하게 여기까지 찾아 용서해달라는 소리를 해? 너 당장 꺼져. 너 같은 놈은 우리 집안에 절대 들일 수 없어. 아빠는 그렇게 소리치며 남편을 내쫓아버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남편이 몇 번 더 친정에 찾아왔는데 그때마다 아빠가 남편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렇게 남편이 구질구질하게 구는 동안 저는 상간녀한테 상간녀 소송을 걸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상간녀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애원을 하더라고요. 저기요, 그쪽이 보낸 상간녀 소송장 때문에 우리 집 난리 났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쪽이 하라는 거 제가 다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내 남편한테 전화해서 오해라고 말 좀 해줘요. 저 이러다가 이혼당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저희 남편한테 말만 잘해주면 제가 위자료는 따블로 드릴게요. 네? 따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따블이 좋으면 벌이나 따블로 받아. 조용히 내 처분이나 받아들이라고. 너 같은 건 아주 밑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돼. 남의 가정 파탄냈으니까 너도 이혼당하고 한번 나락으로 떨어져 보라고. 결국 저는 상간녀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남편이랑 이혼하고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상간녀의 남편이 저희 남편한테도 상간남 소송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다리던 이혼 소송 결과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아이 한 명당 월 60만 원씩 저에게 양육비를 보내주는 걸로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지긋지긋한 그 인간은 있고 친정에서 애들을 키우며 잘 살아가려고 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밤 11시쯤 저희 친정 부모님은 다 주무시고 저는 아직 깨어 있었는데 갑자기 집 밖에서 쾅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저희 부모님도 다 깨시고 다 같이 집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전 남편이 차로 대문을 박아서 대문이 아주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차에서 내린 전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에이씨, 주차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야? 내 차만 다 망가졌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전 남편에게 이렇게 소리쳤어요. 야,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술 먹었으면 대리 불러서 집에 나갈 것이지. 왜 여기까지 찾아와서 남의 집 대문을 부수냐고. 내 마음이다 왜? 내가 내 차 운전해서 가고 싶은데 가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나 여기 아무 이유도 없이 온 거 아니거든? 양육비 배달 온 거야, 양육비. 자, 양육비 줄 테니까 와서 실컷 가져가. 이 지폐도 아까운 것들아. 전 남편은 그렇게 말하더니 마당에다가 동전을 우르르 쏟아버리더군요. 술에 취해서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야, 양육비 줬으니까 됐지? 그러니까 우리 애들 보여줘. 내 아들이랑 내 딸 보여달라고. 그런데 그때였어요. 저희 아빠가 정말 무서운 목소리로 소리를 치시더군요. 너 이 자식! 지금 남의 집에 와서 이게 무슨 행패야? 바람 펴서 이혼당했으면 얌전히 양육비나 꼬박꼬박 보낼 것이지. 이게 무슨 되먹지 못한 짓이냐고. 왜요? 양육비 달라길래 가져왔는데 뭐가 문제예요? 꼭 계좌이체를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동전은 뭐 돈도 아닌가요? 그렇게 양육비가 받고 싶으면 이거 다 주워가시던가요. 뭐라고? 이거 완전히 상종 못할 쓰레기였구만.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반성할 줄 알아야지. 어디서 뻔뻔하게 깡패짓이야? 네가 그러고도 교육자야? 그래요, 저 교육자예요. 제가 초등학교 교사 되는데 아버님이 뭐 보태주신 거 있으세요? 그러는 아버님이야말로 사람이 실수를 했으면 한번 용서해 줄 줄도 알아야지. 어떻게 매정하게 절 내칠 수가 있으세요? 아버님이야말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너 때문에 내 딸이 상처받고 인생 망치게 생겼는데 어떤 애비가 그걸 그냥 두고 봐. 넌 네 딸이 그런 일 당해도 네 딸한테 참고 살라고 할래? 너 같은 놈을 내 사이로 4년간이나 두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수치스러워. 알아?
저희 아빠가 화를 내며 소리를 쳤는데도 술에 취한 전 남편은 계속해서 행패를 부리더군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나섰습니다. 야, 너 여태까지 이런 놈이가 잘도 숨기고 살았다?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하더니 내가 보기엔 아주 그런 것 같은데 너 같은 놈한텐 학교가 아니라 감방이 더 잘 어울려. 그리고 너 나랑 이혼하고 싶어 했잖아.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살고 싶다며. 날 속여서 애를 둘이나 낳게 했으면 당연히 그 양육비는 네가 책임져야지.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면서 그것까진 생각도 못했니? 그 머리로 어떻게 선생님까지 됐나 몰라. 에이씨, 그래서 양육비 가져왔잖아. 그러니까 우리 애들 보여달라고. 꼴에 애들은 보고 싶은가 보지? 야, 너 같은 인간은 우리 애들 아빠 자격도 없어. 가정을 배신하고 순간의 즐거움에 중독돼서 더러운 짓거리는 하고 다닌 인간이잖아.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아주 수시로 말이야. 게다가 너 지금 술 먹고 운전한 거지? 음주운전은 안 한다더니 그것마저도 거짓말이었나 보네. 하긴 너라는 인간이 하는 말 중에 진실이 어디 있겠어? 입만 열면 아주 거짓말만 하는 주제에. 아, 진짜 가족들이 합심해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 됐고. 나 여기 그냥 들어놓아 버릴 테니까 욕을 하든 소리를 지르든 마음대로 해. 알겠어? 그런데 그때였어요. 저희 엄마가 집 안에 들어가시더니 바가지로 찬물을 떠와서 전 남편의 얼굴에 확 뿌려버리더군요. 야, 당장 나가. 너 같은 놈은 우리 집 마당 밟고 있을 자격도 없어. 당장 나가라고. 에이, 싫다니까요. 내가 싫다는데 왜 나가라고 난리예요? 전 남편은 찬물을 뒤집어 쓰고도 계속 못 나간다고 버팅기더군요. 그러자 보다 못한 저희 아빠가 112에 신고를 하셨어요. 저기요, 지금 음주자가 차를 몰고 와서 저희 집 대문을 부쉈습니다. 게다가 저희 집 마당에 들어 누워선 소리를 아주 고래고래 지르고 진상을 피우고 있다고요. 얼른 좀 와주세요. 얼른요. 아빠가 경찰에 신고한 지 10분 만에 저희 집에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마당에 누워있던 전 남편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서자 경찰들이 전 남편을 애워싸더군요. 이봐요. 저 잘못한 거 없거든요. 이거 놓으세요. 이거 놓으시라고요. 전 남편은 계속 발악을 했지만 결국 경찰에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도 면허 취소 수준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상가녀 남편이 전 남편 학교에 찾아가서 불륜 사실을 다 떠벌리고 학교를 완전히 뒤집어 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전 남편이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번에 저희 집에 와서 대문을 부수고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까지 된 상황이 통보되면서 교사라는 직업에서 파면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정말 황당한 게 뭔 줄 아시나요? 알고 보니까 전 남편이 6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번 걸린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운 좋게 그냥 넘어간 것 같던데 이번 일로 인해서 6년 전 음주운전 사건까지 끌어올려져 3중 처벌을 받게 된 거였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교사라는 직업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이다 보니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음주운전을 2번이나 한 걸로도 모자라 남의 집 대문을 부수고 불륜까지 해서 학교를 뒤집어 놓은 인간을 누가 교사로 인정하겠어요? 술과 바람으로 인해 전 남편의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거였죠. 저희 아빠는 전 남편이 파면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곤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지원아, 그런 놈과 이혼할 수 있었던 게 천만다행이로구나. 내 살다 교사란 인간 중에 그런 놈은 처음 본다. 항상 타의 모범이 되고 옳은 일만 해야 될 사람이 그런 망나니 짓을 하다니. 그런 놈은 애들을 가르쳐서도 안 되고 애들을 키워서도 안 돼. 교사 직업도 파면당하고 너한테도 이혼당한 게 아주 잘된 일이다. 그런 놈은 아주 두고두고 천벌을 받아도 모자라. 저는 전 남편한테 당한 배신감 때문에 한동안 너무 화가 나고 억울했지만 그래도 결혼 생활 4년 만에 일찍 알아챌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날 그 선술집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안 왔더라면 저는 전 남편이 그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계속 같이 살았을 거 아닌가요? 철저하게 알리바이까지 만들어 바람을 피우고 다니는 인간이니 아마 저한테 안 들켰으면 저희 애들이 다 클 때까지 계속 그렇게 저를 속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운 좋게 일찍 알아챈 점만은 하늘이 도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후 저는 애들을 데리고 계속 친정에서 지내고 있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집에 계시다 보니 저희 애들이랑 정말 잘 놀아주시더라고요. 저희 애들을 보며 깔깔 웃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생활이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그런데 이혼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전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해서는 이러시더라고요. 며느라, 잘 지내고 있니? 오늘따라 네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한번 전화해봤다. 그래도 네 목소리를 들으니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구나. 내 아들은 너랑 이혼하고 나서 완전히 폐인처럼 살고 있는데 네 시애비가 지금 사람 만들고 있는 중이다. 너도 네 시애비가 엄청 엄격한 성격인 거 알지? 다른 부모 같았으면 아들이 저렇게 폐인으로 지내면 양육비 내는 거라도 좀 도와줄 텐데 그 양반이 절대 못 도와준다고 하고 있어. 양육비를 벌려면 일을 하라면서 지금 우리 가게에서 불판 닦는 일을 시키고 있단다. 나도 그렇고 네 시애비도 그렇고 아무리 우리 아들이라지만 너무 꼴 보기 싫어서 진짜 매정하게 대하고 있어. 아들이라고 봐주지 않고 오히려 다른 직원들보다도 더 엄격하게 하고 있단다. 아휴, 둘이 있는 아들들이 왜 다 저 모양인지 원. 어머님도 고생이 참 많으시겠네요. 다 큰 아들들이 정신 못 차리고 못된 짓만 하니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래도 전 결혼 생활하는 동안 어머님이랑 아버님 덕분에 행복했어요. 그 인간은 정말 증오스럽지만 어머님이랑 아버님까지 미워하진 않아요. 그래, 고맙다. 이번 일 때문에 네 시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많이 났는지 몰라. 그놈 때문에 잘 살고 있던 너희 가정이 한순간에 깨지고 그렇게 예뻐하던 너랑 남남이 되어버리니까 가슴이 아파서 매일 울더라. 그래도 그놈이 어릴 때부터 지 아빠를 그렇게 무서워해서 그런지 불판 닦으면서 양육비 벌라고 하니까 열심히 하긴 하더라. 앞으로도 우리 손주들 다 클 때까지 그놈이 양육비 꼬박꼬박 보낼 수 있게 우리가 옆에서 잘 지켜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거라. 저는 그렇게 좋은 전 시부모님 밑에서 그런 망나니 아들이 둘이나 나왔다는 게 정말 신기하더군요. 부모 자식 간이라고 다 닮는 건 아닌가 봐요. 다 큰 아들 사람 만드느라 전 시부모님께서 참 고생 많이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종종 전 시부모님께 애들을 보여주며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혼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 학교에 복직해 교사로서 일을 하고 있답니다. 이번에 이혼을 하게 되면서 제 직업이 교사라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애 낳고 경력 단절된 여자들이 재취업이 잘 안 돼서 어려워하는 걸 꽤 봤었거든요. 그래도 제게는 이렇게 돌아올 직장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게 느껴지더군요. 다행히 이혼하고 2년 동안 전 시부모님 덕분에 양육비는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잘 받고 있어요. 전 시부모님이 불판 닦는 일이라도 시키지 않았다면 폐인처럼 살다가 양육비 한 푼 안 보내고 배째라고 나왔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만큼은 정말 다행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앞으로도 전 남편한테서 받은 양육비로 저희 애들을 훌륭하게 키울 생각입니다. 열심히 키운 자식도 망나니가 될 수 있다는 걸 전 시부모님을 통해 알게 되었으니 저희 애들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신경 쓸 생각이에요. 여러분,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라는 속담 아시죠?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하면 언젠가 그 씨앗이 크게 자라나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전 남편이 직업도 잃고 이혼도 당하고 저렇게 살고 있는 것도 다 본인이 잘못된 씨앗을 뿌렸기 때문이겠죠.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 좋은 씨앗만을 뿌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